그래서 오늘 이준석, 이현주 정치적인 역정도 달랐고 그런 관점도 다를 텐데 어떻게 두 분이 톡톡 콘서트를 하지? 이 교집합을 오늘 아마 발표하실 겁니다. 두 분은 혁명, 시대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태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단지 고민이 아니라 사유가 아니라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그 586 그룹에 만났었는데 그런 말 자꾸 하시면은 제가 손이 별로 한 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한국 정치에 어떤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 고민을 행동으로 변질한 당신들 아름답다. 동의하십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86세대로서 한번 이준석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정치학자로서 한 30년 이상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루도 방송도 하고 등등도 많이 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정치적인 어떤 이 정서나 지식이나 판단력은 천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욕 많이 먹었죠. 제대로는 안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지금 이제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아주 젊은 세대로서 다수가 도태되기도 불구하고 우뚝 지금 서서 물론 지금도 핍박받고 있고 괴멸된 모습이 납니다만 현장에서 볼 때 한국 정치 정말 이거 문제야. 형님들, 부모님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느끼는 거 어떤 소리입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보수냐 진보냐를 가리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세월호 때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을 때 그건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상황 속에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것보다는 배 안에 기다리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도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한테 싸가지로를 들먹이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대선에 누구 뽑으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뽑히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차 타고 가다가 의자에 발 올리시는 분이고 술 먹다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안 뽑히신 분은 가족 간의 전화통화를 보면 재밌는 대화하시는 분이거든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분들보다 싸가지가 없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둘 중에 하나 뽑아보신 분 아닙니까? 대통령 만들려고 98%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싸가지론이 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아까 뭐 세대 간의 대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자기가 느끼는 문제가 생각보다 절박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법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광주에 와가지고요, 많은 문제점 열거한 것들,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광주에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것들. 광주에서는 이게 맞는 문법이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거, 아무거나 던져볼까요? 무등산 정상이 개방됐는데,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하냐 마냐 논란이 있죠. 근데 케이블카는 그래, 뭘 설치하니까 안 된다 치지만은, 남산같이, 서울의 남산같이, 무등산 정상까지 이미 그 구부대 때문에 길이 돼 있는데 전기버스로 셔틀버스 올리는 거는 왜 안 되죠? 이미 길이 있는데 환경에 무슨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찾아보니까 무슨 환경 단체가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어떤 장애가 있길래 그걸 반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무등산이라 그러면은 국립공원이고 광주의 사실상 상징과도 같은 산인데 좀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무등산에 올라가시고 광주를 보면서 즐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버스 몇 대만 굴리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올라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데 무슨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네. 저는 환경단체니까 뭔가 환경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광주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젊은 세대 합리적인 의문들이 많아질 때마다 저는 광주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야 누가 뭐 싸가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뭐 말을 톤 수위 조절해라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 비판하면서 어떻게 착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소문이라 쓸까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전하께서 행하시는 국정은 이리 해서는 아니 되올 일이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제가? 좀 지적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약간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대통령 비판하더라도 싸가지 없지 않게 해라. 온건하게 해라. 글쎄요,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서 이현주 의원이랑 토크코스 할 때, 그때 임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앞에 앉아있길래 제가 그때 영어로 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네 집안은 굉장히, 임요한 위원장 집안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고,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임요한 위원장은 젊을 때 신인군 통역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신께서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와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주의가 다른 게 뭐냐? 당신도 지금 민주주의 지키는 길에 나서달라. 그게 바로 당신이 젊을 때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랑 똑같은 거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보다 온건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듣고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듣는 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목청이 크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더 잘 전달한다는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청을 크게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그리고 더 과격해지고 어쩌면 더 직설적이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더 잘 들리게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관성에 젖은 대응보다는 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광주도 바뀌고 대한민국도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페 올해 하고 뭐 이준석 대표, 이현주 얘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뭐 싸가지 없다는 얘기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도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대통령한테 뭐 대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그런 게 좀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존댓말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하고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쭉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다 얘기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얘기하셨고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창의성과 역동성을 너도나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하던 거 열심히 막 만들어가지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창의적인 거, 이제는 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되려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냐?
창의적이 되려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막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이 얘기하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억제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역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가 갈등이 막 있을 때 이 갈등이요, 표면화돼야 돼요. 갈등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갈등이 밖으로 나와서 그 갈등이 부딪히고, 그런데 그 갈등을 나중에 정치권이나 리더들이 조정하고 조율하고 토론해서 이걸 어떤 하나의 합의된 총알을 만들어낼 때 그 끝에 가서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내가 갈등이 막 쏟아져 나는데 내 얘기가 조금씩 반영이 돼서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뭔가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힘내서 가보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과 창의성은 서로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그것들이 바로 토론이 되고, 그래서 그 토론이 격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조정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상처 입지 않고 쿨하게 그것을 승복하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회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저도 젊은 편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 가고 싶다. 그렇게 가려면, 대한민국 그렇게 가려면 자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지 마. 예의 바르게 얘기해. 그리고 비판하지 마. 입을 좀 닥치고 있어. 네 차례가 아니야. 너는 왜 자꾸 튀니? 이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 민주당 의원이 방송 가서 한 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옛날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그분이 경선을 치르려고 하니까 그 선배 정치인이 한 분 오셔서 이랬대요. 자네는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많으니 이번엔 내게 양보하게 이랬대요. 근데 거기 답변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배님, 제가 나이가 50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50살에게 양보하라고 한 선배는 몇 살이겠습니까? 65이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 단순히 나이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랬는데요. 자신있게 내시면 됩니다. 네. 저 광주 올 때마다 아니면 순천 살 때 들을 때 느끼게 뭐냐면 호남선, 전라선, KTX 표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 세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해법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거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KTX 표 이런 거 얘기했지만요.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가지고 철도를 경쟁시키겠다고 해서 KTX랑 SRT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눈에 경쟁하는 걸 보이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생긴 차가 어떤 건 스스로 가면 SRT고 어떤 게 서울로 가면 KTX잖아요. 이런 건 경쟁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다른 나라는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생긴 차가 안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항공사만 보십시오. 우리 원래 제주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중에 골라야 됐던 게 우리 그 제주도 예전에 가던 시대라거든요. 그때 제주도 갈 때 표가 10만 원 넘었어요. 그런데 더 촘촘하게 좌석을 박아놓고 더 기내식도 안 주고 음료수 하나도 안 주고 하면서 굴리기 시작한 게 저가 항공이고, 쌀 때는 2, 3만 원에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린 뭐냐면요. 프랑스에만 가도요, 이탈리아만 가도요, 저가 항공처럼 저가 고속철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 얘기하는 거 TGV 이렇게 떼제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위고라고 저가 고속철도 있어요. 그건 일반 고속철보다 더 촘촘하게 의자를 박아놓든지 한 2층 열차를 박아가지고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도 안 되고 있죠. 왜냐? KTX, SRT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KTX는 공기업이고 SRT는 자회사예요. 코레일에. 그러니까 본회사랑 자회사가 경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그냥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독점 체제를 깨고 우리도 보면 2층 열차 도입하고 그럼 촘촘히하고 저가고속철 도입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혜택을 고스란히 광주 시민이 보는 거예요. 왜 송정역에서 서울까지 거의 5만 원 돈 내고 가야 됩니까? 더 싸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치의 논제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광주에서 무슨 뭐 민주당 정치인들 맨날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여기서는 반정부 구호하면 뭐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광주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거를 해결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젠 답이 없다. 무조건 저는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당 같은 거 말고요. 제대로 한번 광주 문제 풀어보겠다는 그런 신당 한번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신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런 신당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저는요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우리 위원장 의원님 말씀 들어주면서 진짜 좀 마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 조다도 연세가 말하신 것도 있고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 정철과 정치를 바라보는 관심은 너무 강합니다. 저만 하고 그런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청년 학생들을 강의도 하고 뭐 정치와 관련된 이런저런 많이 도와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목소리도 괜찮아. 조금 미안합니다. 싸가지 없어도 괜찮아. 조금 또 당들어도 괜찮아. 한편 주장해봐. 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저는 광주라고 그죠? 앞서 광주는 지금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지만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구에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국민이는 이거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방기하고 있다. 앞서 뭐 경제 얘기를 보셨는데 이현도 의원의 경제도 전문가시니까 요즘에 진짜 이 얘기를 해서 말하면 좀 재밌는 정치 이슈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워낙 지금 민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위기가 다 느끼고 계시지만 도대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세계 탑입니다.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대통령실의 최고 책임자도 터지면은 IMF보다도 몇십 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도 좀 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한 개 기업이라고 해요. 45%.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우리 이현주 경제를 하시는 분이라서 요즘 그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네, 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쭉 얘기해온 우리가 금방 얘기해온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동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확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제는 내려가는 속도가 갑자기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 해온 그대로 남들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되냐?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역동성과 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정말 선진국형 경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보세요. 사회 분위기가 계속 누르고 공포스럽고 뭐 하면 너 무슨 잘못했지? 저놈 잡아라. 그 다음에 TV 딱 틀면 여러분 TV 틀면요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지금 포지션이 매우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TV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TV 틀면 일단 뭐 그전까지 보면 뭐 사법 리스크 이재명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에서 뭐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 막 나와서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막 서로 막 삿대질하는 거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긴 하지만 이렇게 TV만 틀었다 하면 활극이 벌어지고 사법적인 얘기, 검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경제 중심으로, 우리 민생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정치 리더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리더들이 검찰, 경찰, 권력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음모 꾸미고 겉멋술수 꾸미고 뒤에서 누구 대치게 할 생각이나 하고 누구 뒤통수 때릴 생각하고 해코지할 생각하는 그런 게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논쟁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지금 정권과 관련해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도 높고 자영업자들, 회사들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걸 자, 우리 힘내서 이거 잘 뛰어넘어 보자. 이거 잘 넘겨보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보자. 정말 어렵지만 지금 이거 잘 견뎌보자. 이런 마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과연 생각을 하거나 있나? 어디가 계시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이번에 예산 여러분 얘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세수가 역대급으로 부족한데 늘어난 거는 대통령실 예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국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미국에다가 우리 대기업들이 공장 막 큰 대기업들이 공장 막 짓고 미국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보다 인건비 더 비싼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대기업들이 공장 막 지으면서 그걸 박수치고 있어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신가. 정말 우리를 걱정이나 하는 건가.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상황에서 전쟁도 많고 이스라엘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함께 극복해 가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IMF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 하에서 똘똘 뭉쳤어요. 그때 DJ 대통령이셨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제가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국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제 지표만 보고 뭐 당신이 뭐 어렵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릴 것인가의 문제는 그냥 테크니컬 이런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진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사실 두 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새롭게 험난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오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는 이것만 우리가 한번 골씹어봐고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구나. 이것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본들 국민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방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보는 게 교육 환경입니다. 근데 이 교육 환경이라는 게요, 단순히 뭐 좋은 학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학령기후 감소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지역별로 발생을 하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가면은 전체 학령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방이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뭐 이용섭 시장도 그렇고 강기정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은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국립대학교고 좋은 교육 환경 갖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건 경상북도를 대구를 가도 그렇고요. 부산을 가도 그렇고 광주를 가도 그렇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핵이 되는 교육기관이 연구나 아니면은 인재 양성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정원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 좋은 인재가 다 수도권을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아니면 조선대학교가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저 인구가 줄면서 충분한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뿐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광주의 어떤 유권자의 고민은 대구의 어떤 유권자의 고민 정도로 비슷할 것이고 전주의 어떤 유권자의 고민은 뭐 예를 들어 포항 정도에 대한 유권자의 고민과 비슷할 것이고 도시 규모에 맞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보니까 지방 소멸에 대해 가지고 공동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전 그런데 만약에 신당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요, 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상황을 무조건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조정했을 때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학생당 더 많은 교육자를 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 자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이걸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개인의 욕망과 지역의 욕망, 지역의 요구가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방금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아들, 딸, 손자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정책화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지역의 고등교육의 소멸이라는 것이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끼치는 타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과거 같으면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에서 대학원 마치고 지역의 기업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인재를 지금은 서울에서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체제비도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주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 하게 하려면 임금도 많이 줘야 하는 것이고 근데 광주에서 대학 나오고 광주에 살아온 사람이 광주에 있는 기업 취직할 때는 적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게 광주에 생존이 있어가지고 고등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는 무조건 막아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수도권과 경쟁일 수 있겠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정치권에서 얘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낸 공약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인력 충원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수도권의 몇몇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광주에 위험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광주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이 지적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광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광주에 만나도 사람 찾기 힘들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역의 대학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저 광주시장 시켜주시기가 할게요. 근데 그 농담이고 근데
누군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광주시장 한분 있고요. 아, 예, 누군가 해야 되는데 시장 만들어서 해주죠. 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정치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 신당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광주 얘기, 뭐 광주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많은 문제 의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학교에 사람들이 몰리려면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내가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일자리 이런 거랑 잘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런 기업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생태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공적인 사례 수도권 말고 뭐가 있었느냐? 우리 포항공대 생각나잖아요. 그 포항공대는 포항제철하고 같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해운 조선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과거에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완전히 명맥이 끊겼냐? 한진해운이 부도 처리되면서 명맥이 끊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산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글로벌한 기업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생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광주라든가 이런 어떤 지방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들, 그 전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잘 어쨌든 그냥 또 좋은 거라고 다 끌어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여러 여건이나 이런 어떤 생태계가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인재들의 풀의 현황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획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에서 정말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예를 들면 광주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또 필요하면 특혜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 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는 경쟁을 하면 되는 거지만 처음에는 정말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 이 지역의 그 주민들의 열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요, 뭘 하고 정부가 야 가라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면 돈 되겠다. 가서 돈 벌 수 있겠다. 여기 가면 우리 기업이 잘 되겠다. 이런 환경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이 지금 안 되는 요소가 뭐지? 광주에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여기 시민들이 우리 좀 개선하자라고 그 분위기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지역들이 다 자기들의 기득권들이 있어요. 공고하게 이 쌓아 올린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여러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시대가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작이 뭐냐? 정치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정치 리더십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생태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치 어떤 신당 바람도 있고 정치의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정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시지만 이렇게 직접 행동에 나섰다. 거침없이 광주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광주에서도 저는 정치의 주역이 됐습니다.